1학년 학부모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축하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호자님의 생각을 살펴볼까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손들어 보세요. 자,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악하다. 성선설, 성악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손들어 볼까요? 성선설이 맞다. 손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성악설 손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손 내려주세요. 네, 둘 다 틀리지 않지만 오늘 연수는 성악설의 관점에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성악설의 관점에서 악하다는 나쁘다란 뜻이 아닙니다. 악하다는 사회화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악함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죠. 어제의 악이 오늘의 선이 될 수 있고요. 저곳의 선이 이곳의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화는 합의된 선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회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사회화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사회화를 위해 우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연수는 훈육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과정에 있는 자기주도성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성장은 시간 관계상 나누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십시오. 선이란 무엇일까요? 선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절, 인성, 도덕, 질서, 규칙, 법 등이라고 합니다. 이 범위를 사회적 허용 범위라고 하는데 이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의 경우 사회적 비난이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선생이란 무엇일까요? 이 허용 범위에 대해 선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경험자, 가이드, 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육이란 무엇일까요? 사회 통념상 범위와 지켜야 할 선을 가르치는 것을 훈육이라고 합니다. 이 훈육은 원래 가족, 친족, 마을과 같은 집단에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친족, 마을 집단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학교에 훈육 기능이 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훈육은 가족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훈육이라는 낱말 어떠세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이제 두 개의 낱말을 보여드릴 건데요. 두 개의 낱말 중 더 바람직한 것에 손을 드세요. 자, 훈육 대 교육. 자, 어느 게 더 바람직한지 손들어 볼까요? 자, 훈육 손들어 보세요. 네. 교육 손들어 보세요. 네. 교육이 더 맞네요. 자, 그 다음에 훈육과 존중입니다. 자, 훈육 손들어 보세요. 네. 존중 손들어 보세요. 네. 존중이 훨씬 많네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훈육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봤어요. 자, 또 나갑니다. 훈육과 폭력. 자, 훈육 손들어 보세요. 네. 폭력 손들어 볼까요?
이번엔 훈육이 훨씬 많네요. 자, 그 다음에 훈육과 방치. 자, 훈육 손 들어보세요. 예, 훈육이 많네요. 방치, 예,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우리 훈육은 방치와는 매우 다른 적극적 개입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방치는 폭력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개입이 지나치면 폭력적일 수도 있죠. 심리적 폭력도 폭력입니다. 우리 훈육은 존중보다는 강압적일 거라는 느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폭력보다는 훈육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훈육은 존중과 폭력 그 중간 어디쯤일까요? 교육과 다를까요? 훈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훈육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훈육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보시죠. 예, 훈육의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 훈육은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른다. 이게 훈육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어떠세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훈육과 일치한가요? 자, 좋습니다. 훈육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훈육은 가르쳐 기른다는 점에서 교육적이어야 하고요. 훈육은 존중하면서 하는 게 맞고요. 훈육은 절대로 폭력적이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훈육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 존중과 폭력의 중간 어디쯤이라고 헷갈리셨어요. 자, 우리 훈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호자님의 현재 훈육은 건강하신가요? 나아가 학교 선생님들의 훈육도 바람직한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최민준이라는 어린이 교육 전문가님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통제와 자율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요. 통제는 폭력에 좀 가깝다는 느낌이 있고요. 자율은 존중에 좀 더 가까웠다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 훈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최민준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물건 던지고 싶었어요. 엄마 때리고 싶어요. 엄마 미워요. 안 돼, 안 돼. 아이고. 엄마, 나 유치원 가기 싫어. 우리 애기 안 가고 싶어요, 우리 애기?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민준이 마음이 뭐야?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마, 나 학원 끝나고 있잖아. 친구네서 좀 놀고 와도 돼? 너 숙제는 했니? 너 학교 끝나고 엄마가 하라는 일은 다 했어? 엄마, 나 할 말 있는데 이제 내가 학원 끊고 혼자 공부하면 안 되나? 수작 부리지 마라. 아 진짜 나 좀 믿어달라고. 엄마는 왜 나를 안 믿어? 너는 이제 믿음을 잃었어. 너 지금까지 엄마가 얼마나 믿어줬어? 엄마가 믿어준 대가가 이거야. 엄마, 나 있잖아, 할 말 있는데 나 대학을 정한 것 같아. 내 목표는 서울대야. 그래, 서울대 가고 싶구나. 근데 서울대 가겠다는 친구가 지금 TV 보고 있니? 아 엄마,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맨날 언제 봤어. 이제 나도 성인이거든. 네가 성인이면 엄마는 성인 공자야.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한 줄 알아? 너 수험생이 지금 정신 있어 없어 그냥?
응? 아 진짜 엄마는 진짜 정말 짜증나게 왜 나를 안 믿어주냐고. 이제 내가 맨날 TV 봤냐? 진짜 네 가족 중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 아들 키워봐야 이거 하나 소용없어. 민준아, 안 돼요. 물건 던지는 거 엄마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 오, 안 돼. 엄마, 나 유치원 가기 싫어. 가기 싫지? 마음은 알아. 그래도 가야 돼. 알아. 하지만 가야 돼. 엄마, 나 학원 끝나고 있잖아. 친구네서 좀 놀고 와도 돼? 이제 민준이가 이 정도 결정은 할 나이가 된 것 같아. 민준이가 먼저 결정하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엄마한테만 좀 얘기해 줄래? 엄마, 나 할 말 있는데 이제 내가 학원 끊고 혼자 공부하면 안 되나? 오,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게 아무래도 혼자 하면 조금 지치기 쉬운데 이런 것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엄마 있잖아. 계획은 내가 세우고 엄마한테 공유하면 어떨까? 좋아. 너가 그렇게 한다라면 엄마가 앞으로 민준이 도와줄게. 엄마, 나 있잖아. 할 말 있는데 나 대학을 정한 것 같아. 내 목표는 서울대야. 너무 멋지다. 민준이 너가 스스로 생각한 거야? 민준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엄마한테 과정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 꿈은 교육자인 것 같아. 나는 평생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일 짜릿하거든.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보완해서 그래서 나는 그 대학을 갈 거야. 듣고 보니까 일리 있다. 그 엄마도 설득이 되는데?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너무 존중하면 커서 믿음을 주기 어렵다. 아이가 어릴 때 규칙을 잘 가르치면 성장함에 따라 믿음을 주기 좋다. 어떠세요? 공감하시나요? 보호자님 중에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혹시 의견 주실 분 있을까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를 잘 훈육하고자 하는 방향은 같을 겁니다. 최민주님의 마무리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입니다. 내가 이 아이와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이 아이를 정말 존중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성숙함이 발달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엄마가 갖고 있던 자율권은 아이에게 하나씩 넘겨주는 것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받게 된다면 아이들은 조금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훈육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적 훈육은 점차 자율성과 존중을 확대해 나갑니다. 처음엔 지나치게 통제적이거나 엄한 거 아니냐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학교는 언제나 교육적으로 폭력을 경계하며 존중을 조금씩 확대해 갑니다. 1년 단위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6년 단위로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으신 겁니다. 아이의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해 무조건적인 친절과 인내, 오냐오냐는 훈육을 포기한 방치에 가까운 접근입니다. 훈육의 정도가 아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 이뻐하고 누군 미워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교와 선생님과 훈육 공동체가 되어
우리 아이를 잘 키우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적절히 훈육을 하시어 우리 아이가 선을 넘나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이들은 불확실한 존재, 미숙한 존재, 사회화되지 않은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악설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혼날까, 혼나지 않을까를 모르고 또 그걸 궁금해합니다.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테스트해 본다는 거죠. 아이들은 엄마의, 아빠의, 선생님의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업앤다운을 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렇게 선을 넘나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발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린이들의 행동을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엄마는 아이들이 이렇게 선을 넘을 때마다 매번 혼내고 화내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참습니다. 참자 하다가 드디어 때가 되면 한 번에 파! 그런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오늘 운이 좋지 않았어. 엄마는 빵 터지는 사람이야. 엄마는 너무 무서워, 두려워. 엄마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겠어. 엄마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적절한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아이는 알 수 없게 되고 엄마와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엄마는 어때요? 속상하고 후회하시고 미안하게 됩니다. 게다가 부모로서의 권위도 하락하게 돼요. 훈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 단절, 권위 하락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훈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당이나 사찰에서 아이들이 유독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조용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이에게 있지 않고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보호자는 어린이들이 예배당이나 사찰에서 조금만 큰 소리를 내어도 훈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는 눈이 있어서 화내지 않고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아요. 그리고 꾸준히 지도합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훈육은 멈추지 말고 일관되게 지독할 정도로 일관되게 하시고요. 화를 내시거나 등짝 스매싱 이런 거 금지입니다. 차분하고 엄근진하게 여행 가이드처럼 해야 합니다. 여행을 갔는데 한 여행객이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막 화를 냅니까? 아니죠.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고객님. 안 돼요. 안 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우리의 훈육은 여행 가이드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이 속한 곳에 선을 깨닫게 되고 사회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 한 단계 더 나아가려는 아이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엄마는 참다 폭발하여 자녀와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간혹 학생과 싸우는 선생님을 보는데요. 싸우면 100이면 100 어른의 패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집에서 나가! 또는 학교에서 너 집으로 가!
이럴 때 진짜 나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학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너 이리 나와! 너 이리 와! 한번 혼나야겠어! 그러면 이제 어린이가 저 왔어요. 나왔어요.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화를 내면 게임 오버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부터가 벌써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어른의 권위를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말로써 승부하려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강을 세우려다 권위가 무너지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속상하시고 후회하시고 미안하고 관계도 단절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차분하게 예고를 하고 물리적 제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차분하게예요. 예를 들면 계속 어떤 물건으로 장난을 치고 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고하고 물리적 제지. 계속 그걸로 장난치면 엄마는 그걸 가져가게 될 거야. 이렇게 예고를 하시고 계속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하느냐? 물리적 제지로 가져가시면 돼요. 뺏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물리적 제지는 절대 폭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 제지라고 해서 매나 협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물건이면 회수하시거나 상황에서 분리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타임아웃,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때 절대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하셔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차분함, 단호함, 비폭력 요 세 가지를 잘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지켜야 할 선을 어느 정도 파악하겠지만 반성이나 성찰은 하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아이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보호자께서 어쭈? 네가 감히 반성하지 않고 화를 내? 표정 뭐야? 너 엄마한테,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그 표정 뭐야?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게 잠시 냅두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마음이 가라앉으면 가볍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가볍게입니다. 절대로 다그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그치거나 가르치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질문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잠시 우리 아이가 좀 누그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가볍게 시작합니다. 누구야? 아까 우리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설명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설명하면 땡큐고요. 설명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절대로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설명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왜 그랬던 것 같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 땡큐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왜 그랬던 거를 설명을 못하면 보호자께서 짐작으로 아마 네가 이래서 그런가 아닐까? 라고 설명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절대로 보호자께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말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대답을 잘 못한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좋습니다. 질문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결자해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려는 습성이 있어요.
보호자께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주시면 그거는 이 아이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떻게 할 건지 스스로 말해야 그 아이가 책임을 질 거예요.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이 자신이 해결책을 스스로 말하게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 아이의 성찰이 일어나게 되고 이 선을 넘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여기 이분의 표정과 동작을 따라해 볼까요? 안 돼.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잘 아실 겁니다. 100마디 말보다 침묵이 강할 때가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제 강의 내용은 아들 교육 전문가인 최민주님의 강의를 재구성한 건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적과 화로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다. 공감되시나요? 100마디의 가시돋친 말 또는 화보다 차분한 한 번의 침묵이 우리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훈육에 대해 좀 더 강의를 듣고 싶다면 요 QR 스캔 하셔서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1, 2학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입이 되는데요. 이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습자 주도성입니다. 이 그림은 OECD에서 제시한 그림인데요. OECD에서도 학습자 주도성, Student Agency라고 합니다. 이 학습자 주도성을 예전부터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도 이 주도성이 강조되고 있고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2022 교육과정의 인관상과 역량을 나타내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도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한 개인의 주체성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주도성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중세시대에 있어서 주도성은 신에 의존하는 주체성입니다. 지금과 많이 다르죠? 이해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근대시대는 인간의 이성에 의한 독립된 주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대는 중요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여타 존재 간의 상호 의존성이 인정된 가운데 특정 행위와 상황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현되는 것인데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주체됨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체성이라고 하면 근대적 주체성이라고 이해하고 계세요. 독립된 한 개인의 리더십 또는 주도성 이런 걸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지금 현대의 주 에이전시는 이 뜻입니다.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주체됨.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의 주도성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건데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특질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독립적이고 고립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의 근대적 세계관에 토대한 인간상인데 예전에 한 명의 리더십, 독단, 독재 이런 것들이 근대적 주도성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주도성인 거죠. 하지만 오늘날은 상호 의존적이고 관계적 맥락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이때의 주도성은 개인의 특질보다는 고유한 상황에 반응하여 각기 다르게 발현되는 것, 다양성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2022 교육과정에서 포용성을 중시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교육의 방향이 소수의 인재보다 모든 학생의 주도권, 모든 학생입니다. 내 학생이 아니라 우리 아이, 내 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의 주도권, 즉 다양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사 역시 닫힌 정답을 제시하는 것보다 열려있는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런 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자, 교사의 역할은 어때요? 학생들이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인식하게 하는 코칭의 역할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라 조력자의 역할인 거죠. 따라서 교사 주도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 주도성에서 학생 주도성으로 완전한 학생 주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학생 주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협력적 주도성이 필요합니다. 학생과 학생의 협력, 교사와 학생의 협력. 우리는 이거를 교학상장이라고 합니다. 학생과 학생의 성장, 교사와 학생의 성장. 자, 여러분, 주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깊이 있는 학습과 즐거운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을까요? 유명한 경험주의 교육 철학자 존 듀이는 우리는 경험으로 배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험주의 철학자가 경험으로 배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네.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배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성찰. 이 성찰이 곧 성장의 원동력인 셈이죠. 2022 개정교육과정이 강조하고 있는 깊이 있는 학습과 즐거운 학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은 삶과 연계한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성찰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한다. 깊이 있는 학습은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지녀야 할 핵심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이끄는 즐거운 학습은 어때야 될까요?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 체험 및 탐구 활동하는 수업,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수업.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과목을 좋아하죠? 체육 좋아하죠. 왜냐? 엄청 참여 많이 하고요. 엄청 활동을 많이 하고 엄청 협력적으로 활동합니다. 실과 음식 만들기나 실과 프로그래밍, 코딩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참여하고 탐구하고 체험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단 체육, 미술, 실과 이런 것들에만 적용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국어 수업도 수학 수업도 과학 수업도 사회 수업도 이렇게 참여하고 탐구하고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학생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빨간 부분, 저는 이거를 연계된 경험들이라고 좀 정하고 싶습니다. 연계된 경험들. 존 듀이가 경험을 통한 그리고 성찰을 통한 배움이라고 했어요. 자, 이 빨간 부분은 연계된 경험들이고요. 그리고 이 경험은 학습에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성찰을 통해 학습을 좀 더 기억하고 통합하고 전이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수행력조차도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23학년도 작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숙박쌤이 되어 수학을 가르쳤어요. 숙박쌤은 수학을 가르쳐주는
빡재성 선생님의 줄임말입니다. 빡세게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3과 연계한 학습, 교과 간 연계한 통합, 그리고 성찰을 고려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능동적 참여를 할 수 있는 학생 참여형, 탐구 활동형, 문제 해결형 학습을 수학 수업에 적용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예, 원래 수학이 싫었는데 수학이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수학이 더 좋아졌고 재밌어요. 이렇게 학습의 즐거움을 맛보았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과장하지 않고 체육 시간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이 쉬워졌어요. 수학이 쉬워졌어요.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경험으로 배우지만 경험으로만 끝나면 되지 않고요.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배웁니다. 이 성찰의 과정이 학생들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교과서에 1학년 교과서에 깊이 있는 학습과 즐거운 학습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1학년 교과서이기 때문에 좀 유치할 수 있어요. 감안해서 살펴봐 주세요. 자, 이거는 1학년 1학기 수학 수업인데 건강한 여름을 보내요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와 연계가 돼 있죠? 그렇죠. 3과 연계한 학습. 자, 그 다음에 1학년 1학기 국어인데요. 노래 부르기랑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국어와 음악을 교과 간 연계했어요. 우리 보호자님들 그거 아세요? 요새 작사만 잘해도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과 연계하고 교과와 연계해서 수업하는 거 바람직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수학 수업인데 여기 보세요. 계산하는 방법을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자, 제일 좋은 배움은 뭘까요? 제일 좋은 배움은 다른 친구에게 설명해 보는 것. 그게 엄청 커다란 성찰의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기, 선생님께 설명해 보기, 부모님께 설명해 보기, 동생에게 설명해 보기,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뭐 설명하기만이 성찰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1학년 1학기 통합교과서의 학교인데요. 학생의 능동적 참여. 학생이 참여하는 건데 뭐냐? 여기 보면 후프놀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한 3-4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학생과 선생님이 상의해서 선택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급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학급은 이 놀이를 선택할 수 있고요. 어떤 학급은 이 놀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급마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학급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쨌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수업 설계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 1학년 어린이 아직은 어리죠. 유치하더라도 이렇게 학습을 설계해보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제를 정해서 탐구하는 활동을 합니다. 교실에 있는 물건을 탐구도 해보네요. 체험 및 탐구 활동.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수학 수업인데 카드 2장을 선택하여 덧셈 문제를 만들고 친구와 함께 해결해 봅시다. 친구와 함께 해결하기.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합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학습과 즐거운 학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도 살펴봤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교과서 따라서도 구현을 하시겠지만 나름의 교육 방법과 교육 철학, 교육 노하우로 이렇게 깊이 있는 학습과 즐거운 학습을 진행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교수학습의 중점 변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살펴봤어요.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깊이 있는 학습은 이렇게 이걸 고려해서 진행한다.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이끄는 즐거운 학습은 요걸 고려해서 진행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사회화할 것인가,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습자 주도성과 깊이 있는 학습, 학습자 주도적 참여를 위한 즐거운 학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보호자님의 의견과 선생님의 의견과 다른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연수 내용은 참고만 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